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포병이 아닙니다. 보병이 쏠 수 있는 포, 보병 지원용 포죠. 박격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대할 때 화기소대장이어서 오, 그래요? 당시는 이제 중대가 있으면 세 개 중대는 이 소총소대 그리고 하나가 화기소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M60 60mm 박격포 소대장으로 제가 제대했습니다. 전문가시네요. 그러면 뭐 박격포 전문가시겠네요. 그러게요. 진짜. 뭐요? 네, 박격포를 다룬 애들을 제가 많이 컨트롤했죠. 예, 좀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복도를 내요. 묻지 마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예. 옛날엔 다 알았는데 좀 지나서 시간이.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예. 전하는 말에 따르면 최악의 4대 보직 중에 하나라고. 일단 155mm 견인포, 예. 그다음에 90mm 무반동총, 그다음에 장간교 조립. 장간교가 뭔지 저 잘 모르잖아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장강교는.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다리 놓는 건데 조립식 다리. 공병들이 하는 거예요. 예, 이 사진을 보면 그 최악의 보직이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쇳덩어리를 지금 들고 밀는 거. 저 크레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걸 사람이 하나요? 이거 짧은 것도 아니고 네. 제법 긴. 저거 H빔 아닙니까, H빔? 네, 그런 것 같은데. 저걸 사람이 들어요? 이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고요. 근데 저거는 첨단 무기를 자랑하는 미군도 미공병도 저걸 합니다. 그 미공병, 저거는 뭐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장비를 쓰기에 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는데. 와, 되게 대단- 정교한 작업이라서 보니까는 뭐 아주 큰 프라모델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가 즐겁지 않은. 전적으로 하긴 좀 힘든 네. 뭐 이따만한 거 다 옮겨야 되니까. 그리고 박격포 81mm 박격포. 81mm. 예. 저는 60mm였고. 그러니까 대대로 가면 81mm. 이렇게 네 개가. 소대에서는 견인포, 무한동총, 최악의 장갑교 조립. 4대 보직. 소위 헬보직. 예전 영화보다 박격포가 나와가지고 좀 이건 진짜 오래된 그렇죠. 그 무기다 뭐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긴 들어요. 네, 사실 뭐 이제 구형 무기라는 인식이 강한데 우리 수리탄 있잖아요. 네. 수리탄도 얼마나 구형 무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없어졌나요? 지금도 쓰고 있죠. 마찬가지 박격포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래됐지만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쓰는 것인데 심지어는 미군이 이라크전이나 아프간 전에서도 박격포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81mm 박격포 같은 거 가지고 사격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과거에 2차 대전 때 이게 다루면서 뭐 메사슈밋, 뭐 스피드파이어 뭐 이런 그야말로 유명한 명성을 떠준 명정투기도 뭐 얘기하고 그랬지만 스쳐 지나갔잖아요. 이제 그야말로 역사적인 존재로 사라졌지만 박격포는 아직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또 계속 당분간은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일단 박격포는 싸고 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것들.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박격포가 지금도 활용되고 있지만 당분간 그 생명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앞서 뭐 155mm 견인포 뭐 이런 것들은 그 교육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박격포 그 화기소대로 오르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무슨 그 교육을 좀 더 받긴 하는데 그만큼 쉽게 그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60mm 기준입니다만. 근데 그것도 세긴 세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 박격포가 45도 이상의 고각으로 발사가 되잖아요. 일반적인 곡사포에 비해서. 근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탄이 표적에서 떨어질 때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편이 비교적 고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360도 고루 이제 퍼진다는 거죠. 원을 그리면서 최대한. 그러니까 살상 반경이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81mm 박격포탄이 105mm 곡사포탄과 그 뭐 위력이 비슷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직사화기에 비해서 이거는 고지라든지 뭐 이거 산 같은 거 넘어가서 뒤에 후사면이라고 그러죠. 뒤에 있는 뭘 때리기도 아무래도 낫죠. 그리고 참호 공격하는데 또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이런 이제 산악국 지형 국가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뭐 고층 아파트가 많은 이런 지역에서 뭐 시가전을 하는 상황, 뭐 이런 경우에 직사화기보다는 이 곡사화기인 박격포가 효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거는 전 MC가 그 소대장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병사들의 장병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명중률이 상당히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숙련도가 높으면 박격포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지는 무기지만 이 상대적으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은 박격포 한 문당 뭐 4명 정도가 이제 구성이 돼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포수, 부포수, 1번 탄약수, 2번 탄약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용이 되고, 또 각 포반마다 계산병이라고 있죠. 이 계산병이 뭐 한두 명씩 편제가 돼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는 단순해야지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본이죠. 예, 예. AK-47, RPG. 러시아 무기들, 예. RPG. 이게 이제 단순하면 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포신의 강선을 파놓지도 않아서 활강식 포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단순하거든요. 원래 이게 1915년에 이제 현대식 보병용 박격포가 등장을 했어요. 스토크스라고 해서.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경우이고, 따라서 고장도 잘 나지 않고, 모래, 먼지, 뭐 고온 이런 걸로 고장도 안 나고, 그 다음에 포신이 과열되면 우리 뭐 기관총, 중기관총 같은 거 총열 바꾸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는 옆에 물 한 바가지 부으면 잘 아시겠죠, 그런 거는. 많이 부을게 시켜보실 텐데. 그 가열될 일이 그렇게 막 땅땅땅땅 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차고 하고 하려면 그럴 일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뭐 시키기도 쉬울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훈련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 갈 일은 없죠. 그렇죠. 예. 실전이 아니다면.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 방아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쭉 내려가서 빵 터져서 발사되는 식이니까 부품이 굉장히 적어요. 방식이란 거는 뭐 사실 이거는 이제 떨어뜨리면 그 무게로 떨어져 가지고 이 포탄이 떨어져서 밑에 이제 공이 같은 걸 때리면 지가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지가 나가는 거고. 너무 잘하셔서 제가 설명할 것도 없는데 발사 시 압력이 꽤 낮은 편이라서 일반 포탄보다 이 탄체의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은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파편이 더 많이 쉽게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각도도 있고 하니까 파편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야포에서 쏘는 포탄은 약간 얘기를 드리자면, 박격포는 이제 이렇게 이게 받침대고, 그죠? 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충. 그렇죠. 네, 대충 이런 식이고 이제 받침대고 이렇게 포탄이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심한 곡선을 그리니까 떨어질 때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고, 근데 일반 야포들은 이렇게까지 쏘지는 않겠습니까? 좀 수직으로 날아가든가 아니면 뭐 한 45도 이하로 적어도 날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지면이면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이렇게 떨어진 경우는 이제 파편이 이렇게 퍼지게 되지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쪽은 다 땅으로 박히죠. 그렇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박격포 같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더 유리하다. 박격포가 탄이 작아도 위력이 크다는 말이 이제 이런 이유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정말 말씀하신 단순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신 하나 있고 포다리 있고 포판, 이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는데, 포다리가 없으면 솔직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포다리가 없으면 어깨로 이렇게 하고 막 쐈다는 얘기도 있고 충격이 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경우는 포신만 박아놓고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포신을 잡고 거기다 포탄을 넣어서 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심플 베스트 이거 진짜 이거 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뭐 저도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요즘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좀 뭐 신상이 좀 나왔나요? 요즘 박격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에 포탄도 스마트화를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 안에 스마트 박격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도 장치를 달아서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박격포의 경우도 이제 포탄이 그 지능화된 유도 장치를 갖춘 이제 스마트 포탄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차량이나 장갑차에 탑재를 한 자주 박격포가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120mm 자주 박격포인데 그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120mm 자주 박격포를 개발한 게 있는데 코브라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코브라 회전반 설치식 이 박격포 체계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퀴 8개 달린 8륜형, 이게 이제 피라냐라고 불리는 이 차륜형 장갑차 중에 아주 유명한 친구인데 여기다가 이 120mm 박격포를 이제 설치를 한 건데 이 코브라 박격포 체계는 이제 유효 사거리가 한 9km쯤 돼요. 이제 여기 안에서 정확하게 또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게끔 이제 한 것이 이제 그 특징이고 그리고 K9 자주포 할 때 사격 후 신속한 이동, 이걸 전문 용어로 슛 앤 스쿠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장점이죠. 이게 완전 전자식 구동체계여서 이 탄도 계산기를 여기다 통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포 방류를 하고 다수의 포탄을 동일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도 이제 갖췄는데 뭐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MRSI, 그러니까 멀티플 라운드 사이멀테이니어슬리 임팩트 그래가지고 동시에 이제 한 지점에 탄착할 수 있는 우리 군에 사격할 때 TOT라고 있죠. 예, 그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 너무 저를 너무 높게 보시는. 전 더욱 왜 우린 모르는데요? 왜 알고 계신 거지 막 넘어가요? 장교분들 다 아시는데 소대장 마치는 예. 하여튼 뭐전 모르겠는데 우리 뭐 이분들 좀 넘어가시려고 타이문 타겟이 타이문 타겟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한 표적에 여러 개의 포탄을 거의 동시에 떨어뜨린 이제 그것을 이제 TOT라고 그러죠. 일자사격 뭐 그런 건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동일 지점에 동시에 여러 개 포탄이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완전히 쑥대밭 되는 거죠. 쑥대밭 되는 네. 거죠. 그야말로 이제 평상시 그냥 일반적인 사격보다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이제 120mm 탄을 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격 준비 마치는데 60초도 안 걸린다. 그리고 보조 장치를 사용하면 62초 동안에 10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분 동안에 거의 10발을 쏠 수 예. 있는. 박격포가 1분에 10발 쏘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예. 그쵸 이렇게 하고 네. 탁 하고 예, 네. 이렇게 사람이 탁 손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렇게 그런 했는데 거. 예. 참 진짜 이렇게 예. 손 달고 착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이거 그렇지. 나오는데 당연히 이거 잘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 이렇게. 그러니까 60초를 가졌잖아요. 예. 저 옛날에 우리는 60초 정도 걸렸거든요. 아니 60초가 안 걸린다고. 안 걸리. 예. 저희 사람이 할 때도 예. 전방에 차를 포 하면은 뭐 다닥닥 달려가지고 딱 이게 폭판 나고 딱 했거든요 이거. 우리도 60초였는데. 같은 뭐 약간 딴 얘기인데 이제 네. 군대 관련된 뭐 참 웃기 힘든 개그 영상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박격포 쐈는데 이게 포탄이 바로 앞에 떨어진 거예요. 왜? 아이고. 그 혼비백산에서 사람들 내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영상들이 여러 나라 있어요 보면. 아니, 너무 각도를 높이 잡은 건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발탄 비슷한 거죠. 예. 제대로 튀어나가지 못하고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평 떨어진 거야, 평 앞에. 아이고 무서워라. 심각한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속된 말로 이제 시급해가지고 그냥 예. 일단 일단 피해야죠.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예. 장갑차에다가 이 스위스에서는 그걸 달았네요. 박격포. 네, 그러니까 아까 예. 바퀴 8개 달린 8륜형 피라냐 장갑차에 이제 장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박격포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 후방 쪽으로 지붕선이 약간 올라가도록 이렇게 제작이 됐고 이 장갑차의 그래서 운용 인원은 이 조종수와 탄약 잠정수 2명을 포함해서 4명이고요. 차체 총 중량은 이제 30톤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90km입니다. 이게 바퀴 달린 장갑차에서 좀 빠르고요. 그리고 뭐 기본형 장비로는 여기에 이제 우리 유명한 12.7mm 기관총, M2HB 기관총을 갖추고 있고 원격 조종 무장 장치와 전동 연막탄 발사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 박격포 시스템을 또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이스라엘. 2017년에 요거는 좀 다릅니다. 또 분위기가 스피어 MK2 120mm 자주포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장갑차보다 훨씬 경량의 차량이 좀 실려 있다는 거죠. 네. 이거 픽업 트럭 아닙니까? 한국에서 인기 그냥 픽업 트럭 뒤에다 실은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험비 비슷한 이제 소형 고기동 차량 네.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도입한 스파이크
제전차 미사일 저 비슷한 차량이 장착이 돼 있어요. 이 스피어 MK2는 이제 전투 환경에서 성능이 입증된 스피어 박격포 체계를 이 개량해서 만든 건데 완전 자동식 모듈형 체계고요. 발사 시에 발생하는 이 반동을 흡수하는 시스템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경량 전투 차량에 달 수 있다는 것이고 지휘 통제 체계도 갖춰져 있어서 전장 관리, 뭐 상황 인식, 사격 임무 우선순위 결정, 인원 배치, 모니터링이 다 가능하고 예. 자동 수동 다 전환 가능하고 필요한 운용 요원도 2~3명이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분당 15발까지 발사 가능해서 아까 이제 분당 10발을 넘어섰고 또 과거에 지휘했던 부대를 넘어서는 그런 속사 능력을 자랑하는 제가 그 자꾸 흐름 끌어도 제가 이게 차로포를 제가 좀 잘했어요. 왜냐면 제가 소위 훈련 받을 때 하거든요. 테스트를 해서 만점을 그 통과를 못하면 외박을 안 시켜줍니다. 근데 우리 다 여자친구 있지 않겠습니까? 외박을 못 나가면 여자친구를 못 만나요. 전부 통과입니다. 혼자서 연습해. 자발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상투적인 수법 아니에요? 뭐 걸어놓고. 네, 그럼 통과해라 당연하죠. 그런다, 예. 그러니까. 저 사격해가고요. 20발 중에 18발 나서 2발 기는 고장. 네. 그래서 막 10몇 발 이상의 외박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친구가 기다리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막 혼자서 이렇게 막 그 동전 놓고 막 연습하고 그랬어요. 예. 이거는 자동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비인간적인.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배에서 쏘는 박격포도 있어요. 배박격포요? 예, 배박격포. 해군에서 박격포를 써요? 예, 요건 해군 핀란드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네모 120mm 박격포라고 해서 요거는 근데 위에서 넣는 게 아니고 포를 뒤에서 이제 포탄을 뒤에서 집어넣는 방식. 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예, 뒤에서? 예, 뒤에서 집어넣는 방식이고 박격포인데 직사도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저 포 형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박격포 형태하고 달라요. 그죠, 그냥 다르죠. 그냥 한 포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직사도 가능한.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박격포는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네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 네모가 신형 박격포의 약자이기도 해요. 네, 세모가 아닌 네모가 아니고 네모 선장이 니모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예. 이 핀란드의 P사에서 개발했는데 1,500kg 중량의 싱글 포신 120mm 무인 박격포 포탑이고 요거는 APC 장갑차, 또 핀란드 해군의 유르모급 상륙용 주정, 그리고 스웨덴의 CB-90 전투용 보트 등에도 장착이 가능하고 그래서 뭐 장갑차에도 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슬로베니아 육군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해군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계속 연이어 120mm인데 저는 120mm 오늘 본 게임하고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8하나 뭐 60mm 이것만 들었지. 우리도 그럼 120mm 요즘 쓰나요? 그러니까 지금 120mm 박격포가 그 대구경 박격포 중엔 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네. 보면. 근데 아직은 우리는 안타깝게도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갖고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부터 우리도 이제 배치가 되는데 아직은 없고요. 우리는 뭐 4.2인치 박격포 아시죠? 그게 이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죠. 그래서 무거울 중자 쓰는 중 박격포급으로는 KM30 4.2인치 박격포를 이제 K100 국산 장갑차나 또는 BV206이라고 불리는 이 전지형 차량, 스웨덴에 수입한 이 전술 차량에 장착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죠. 원래 4.2인치가 미리로 따지면 107mm입니다. 그러니까 이 107mm 박격포는 이제 미군에서 도태가 됐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왜 그럼 세계적으로 대세가 120mm인데 우리는 지금도 여태까지 써왔느냐? 그러게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따져고 보면 우리가 이제 구형 곡사포 중에 105mm 포가 많습니다. 견인 복사포 중에. 근데 이게 또 포만 많은 게 아니고 포가 많은 뭐가 많겠어요? 포탄도 많겠죠. 아, 그렇죠. 네? 예, 네, 포탄이, 총알이 있어야 되니 포탄이 총알 그러니까, 이것처럼 네. 포탄. 근데 이 포탄이 300만 발이 넘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 340만 발 정도 있다 보니까 이거 다 버릴 수 없잖아요. 포 폐기하더라도 써먹어야죠. 포탄은 뭐 상당 기간 우리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뭘 했냐면 105mm 견인 복사포를 트럭에 탑재한 K105HT라는 이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배치할 예정인데 이것도 배치하다 보니까 120mm 박격포의 필요성,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도 4.2인치 요거는 105mm 또 계속 뭐 쓰긴 쓰겠죠. 그러면 포탄도 많은데. 아니 이제 우리도 이제 4.2인치는 도태를 할 그래요? 계획입니다. 예. 왜냐하면 솔직히 성능만 따지고 보면 사거리도 4.2인치가 81mm보다 짧아요. 107mm인데도. 예. 그러니까 4.2인치가 한 4km 좀 넘는데 개량형 81mm는 6km가 넘게 이제 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거리도 짧고 뭐 포탄도 노화되다 보니까 이거 120mm 이 포탄 제조 비용과 거의 맞먹는 상황이 됐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아예 이제 이걸 교체하지 않고 퇴역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그 퇴역 이후에는 또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105mm 전진 복사포를 트럭에 탑재한 트럭 탑재형 자주포도 배치하고 또 한편으로는 120mm 자주 박격포를 개발해서 배치를 하는데 이게 마침 최근까지도 시험 평가를 마쳤습니다. 이게 마침 우리가 방송하는 5월 달까지 소위 체계 개발이라는 걸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실전 배치를 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이제 지난 2월까지 이제 35주 동안 그 장기간 시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상당히 만족스럽게 진행이 됐다고 그러고요. 이 방식은 우리 이제 국산 장갑차 K200A1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120mm 박격포를 탑재를 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우리가 스위스하고 이스라엘의 그 자동화된 시스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하게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박격포탄을 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우선 이제 표적 정보를 우리가 이제 정보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사격 지원으로 산출을 하고 여기 이제 방열이 되고 탄약 장전하고 그다음에 격발은 버튼식으로 해서 신속한 사격이 가능한 이제 그런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120mm 박격포 모듈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 컴퓨터를 활용한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항법 장치. 항법 장치는 뭐냐면 자기가 쏘는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상대 목표물과의 거리라든지 데이터가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포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이제 신형으로 해서 최첨단 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120mm 박격포를 합쳐진 것이 말씀드린 우리 군이 도입할 120mm 자주 박격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목표 지점하고 이 쏘는 이 자주 박격포 차량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산출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관측병이 이제 포적 좌표를 제공하면 이 사격 통제 장비는 풍향이라든지 그때의 그 기후 환경이 상당히 기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이런 데이터들도 컴퓨터로 자동으로 계산해서 오차가 없게끔 사격을 한다. 아까 계산병이 뭐 한두 명씩 붙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배치되면 계산병이 사실상 필요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게 이례적으로 이 강선형을 택하고 있다. 이 강선형 박격포탄은 이 탄체가 포신의 이 강선과 맞닿아 걸리는 회전. 우리 이제 총탄도 강선형이죠. 라이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배럴을 통해서 이게 그런 회전을 통해서 이제 안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현 명중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박격포대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120mm, 뭐 105mm 엄청납니다. 뭐 이 정도 되니까. 근데 이 정도 사이즈는 세 발의 피로 만들어버리는 초초초 대구경 박격포가 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하죠. 2차 대전 때 사용됐다는 정말 입 쩍 벌어지는 사이즈의 박격포. 오늘 본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초로 탱크를 제작했던 영국군.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아주 혁신적인 탱크와 기갑전차들을 만들어 전차 전술에 한 획을 그었는데요. 이 영국의 전차들은 이후 현대의 기갑전차, 공병전차들이 시조가 되기도 했죠. 영국군이 기상천외한 전차들, 그중에서도 쓰레기통, 나무꾼을 닮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가진 전차들이 전장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는데요. 과연 어떤 전차들일까요?
퍼니 탱크. 제2차 세계대전 도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쓰기 위해 영국군이 개발한 특수한 전차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재미있는 개상한 등의 뜻을 가진 펀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아주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독일군의 단단한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영국의 퍼시 S 호바트 소장은 전차를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인데요. 호바트 소장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독일군이 질퍽질퍽 무른 해안가를 이용해 전차의 진로를 막는다면 보빈 장비를 공비용 전차에 달아 해안가에 카펫을 깔고 전진하면 되고, 만약 해안가에 다수의 기관총 사수를 대기시켜 보병의 접근을 막는다면 수륙량용 전차로 보병을 엄호하면 되고, 전차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철벽을 구축해 접근을 막는다면 폭약을 부착하는 고투 장비를 공비용 전차에 달아서 박살내거나 공비용 전차에 단 박격포로 뚫어버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차만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단순 무식, 무대포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방면으로 큰 활약을 펼친 전차가 있었는데요. 때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된 영국군. 독일군은 토치카를 먼저 노릴 것을 예상하고 모든 토치카에 전차의 포탄 정도는 쉽게 튕겨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아주 두껍게 발라놓았는데요. 이에 영국군은 처칠 전차 포탑에 달려있던 주포를 떼어난 후 그 자리에 짧고 굵은 피타드 박격포를 달아버린 공병 전차를 출격시킵니다. 바로 퍼니 전차이자 윈스턴 처칠 수상의 이름을 딴 처칠 전차 중 하나인 처칠 아브레 박격포 전차였습니다. 짤막하고 희한하게 생긴 모양의 처칠 아브레 박격포 전차. 특이한 생기새만큼 특별한 별명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날아다니는 쓰레기통. 25인치 박격포의 포탄 생김새가 마치 쓰레기통과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차에 포가 아닌 박격포를 장착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 공병대에서 운용한 처칠 아브레 박격포 전차는 독일군이 노르망디 주변 해안에 만들어 놓은 기관총 토치카와 콘크리트 벙커 같은 방어 진지에 대한 파괴 임무에 활용됐습니다. 처칠 아브레 박격포 전차의 포탄은 고폭탄인데다 자격이 28파운드나 들어있는 포탄이라 놀라운 화력을 자랑했는데요. 아브레는 이 포탄을 70에서 210m까지 날려보낼 수 있었으니 힘 또한 막강했습니다. 처칠 아브레 박격포 전차는 나무꾼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는데요. 마치 나무꾼처럼 차체 뒷부분에 통나무 장작 더미를 가득 적재해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차에 나무를 잔뜩 실은 이유는 뭘까요? 당시만 해도 깊이가 비교적 깊은 참호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정가장치의 구조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차체 뒷부분에 나무꾼처럼 통나무 더미를 잔뜩 싣고 다닌 것인데요. 영국군은 독일군이 만들어 놓은 구덩이를 만나면 통나무 더미를 땅에 메꾸고 다시 적진을 향해 맹렬히 진격한 것이죠. 나르는 쓰레기통, 전자의 나무꾼 처칠 아브레. 다소 우스꽝스러운 생김새, 이름과 달리 영국군에게는 고맙기만 한 존재였는데요. 또 개발 중이라 실전을 뛰지도 못한 토터스. 그리고 수량도 위력도 그저 그런 95mm 박격포 전차밖에 없었던 영국군에게는 장애물을 파괴해 아군이 진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이 아브레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독일군의 토치카를 말 그대로 박살내면서 아군 보병의 진격을 돕는 큰 활약을 했습니다. 전차에 크고 아름다운 박격포를 달아 누구도 해내기 힘든 일을 무대포 정신으로 해낸 처칠 아브레 박격포 전차. 역시 무기나 사람이나 보여지는 생김새보다는 내면의 단단함과 강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경만 따지면 네. 세계 최대 국사포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괴물 박격포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 2차 대전 때 만든 리틀 데이비드의 구경이 36인치입니다. 36인치면은 1m 가까이 1m 가까이 예. 914mm니까 그쵸 웬만한 PC 모니터보다 큰 거예요 이거는 엄청 예. 그래서 부대 편성에 불도저하고 크레인, 뭐 굴삭기 등의 건설 장비가 포함될 정도였다고. 진짜 이런 거는 예. 아 이거 어차피 뭐 진짜 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네. 예, 뭐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게 큰 게 나아요. 예, 이것도 이거 만약에 진짜 드는 작전 짜면 이것도 이거를 들 방법을 찾아봐 하면 찾습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저렇게 그냥 예, 무거운 게 낫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엔 구포라고 그랬죠, 박격포를.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이토를 이제 포탄으로 쓸 때, 이 암석을 포탄으로 쓸 때는 뭐 700mm, 800mm 이렇게 그런 그 바이토를 둥그런 돌이죠. 둥그런 네. 바이토를 포탄으로 쓰는 이런 구포도 있었죠, 옛날에. 뭐 땡겨서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나가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쏘는 것도 있었어요. 구포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이제 성 같은 걸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 엄청난 그런 게. 아니 그거에 비하면 이것도 세 발의 피네요.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900mm니까요. 네. 뭐. 그건 아닐까요? 네. 넘사벽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다시 박격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60mm 소대장이었는데 이제 81mm 파라나. 파라나니까 굉장히 친숙해요. 예. 무게. 이거 무거웠죠. 이거 솔직히 이것도 일부 부대에서는 이거 차량으로 이동했고 일부 부대에서는 들고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행군 때도 들고 다녔어요. 일부 부대에서는. 재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한민국 국군하고 박격포의 질긴 인연. 지금 이미 뭐 온몸으로 다 증명해 주시고 계신데. 네. 사실 훈련이었기 때문에 완전 군장 좀 줄여두셨어요, 솔직히. 무거운 거 드는 친구들 같아. 근데 박격포나 이건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군장의 내용물을 빼면 자세가 안 나와요. 예, 등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군장에 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무겁습니다. 근데 파라나도 다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6.25 때 쓰인 이제 미국에서 공여받은 M1 박격포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59.9kg. 60kg죠, 60kg. 예. 그다음에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당시 신형 모델인 M29A1이 보급이 됐는데 얘가 42.5kg. 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네. 예. 포신이 13kg이고 포다리가 18kg, 포반이 11.5kg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M1에 비해서 30% 정도 중량은 줄었는데 사거리는 한편 1.5배가 늘어나서 4,737m에 달하는. 그러니까 아마도 월남전 이후에 우리가 메고 다니는 81mm는 이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예. 포신이 보니까 13kg, 포다리가 18kg, 포판이 11.5kg. 이거니까 이거 들고 가냐마냐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 요즘 쌀안 가면 20kg거든요. 다 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들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딱 들라는 얘기네, 이거. 완전 군장하고 이거를 또.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완전 그거 갖고 이제 전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해해서 나눠서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은 포신, 그렇죠. 한 사람은 포다리, 뭐 이렇게 다. 예. 그러니까 이게 20kg 미만으로 내려가니까 참 빼기도 그러니까 힘들고. 이럴 거예요. 일부는 들고 일부는 차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일부 부대에서는. 근데 저희는 들었습니다. 예. 솔직히 박격포가 산이 많아도 솔직히 우리한테는 정말 유용한 거 아닙니까? 6.25 때도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6.25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M1 박격포가 이제 그때 이제 활용이 됐는데 그때 상당히 이제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알토란 같은 화력 지원 수단이었다. 뭐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 박격포 관련해서 정말 전설 같은 그 아주 승전보가 하나 있는데 네. 그 6.25 전쟁 초기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참 안타까운 소위 파죽지에 비슷하게 이제 밀렸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초반부에 주요 승리를 거뒀던 전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충북 충주의 동랑리 전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분이 당시의 신용관 중위, 이분이 나중에 원스타까지 올라가셔서 이제 예비역 육군 준장이신데 그 당시에 2대대 8중대의 81mm 박격포 소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날짜가 이제 1950년 7월 6일 그 동락초등학교라는 데에 연대 규모의 북한군들이 막 북적북적 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북한군의 경우 12연문의 화포, 수십 대의 차량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군의 경우는 병력 300명의 기관총 한정 그리고 박격포 81mm 박격포 한 문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신장군이 뭐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북한군이 남우군을 해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습 공격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대방 북한군은 15사단 48년대였는데 거의 괴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뭐 조준경이 없어가지고 대충 눈대중으로 쐈는데도 하여튼 거의 괴멸을 시켰는데 물론 뭐 박격포만으로 다 이렇게 무력한 건 아니지만 전과가 어느 정도였냐? 그 당시 북한군 1000여 명을 사상했고 122mm 곡사포 6문, 76mm 곡사포 6문, 기관총 41정, 그리고 소총 권총 2000여 정, 장갑차 10여 대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걸 승리를 통해서 이 북한군의 충북 음성 진출을 늦출 수가 있었고, 늦추면서 전열을 정비할 수가 있었고, 이때 이제 소련제 무기도 이제 노획을 한 거죠. 122mm 포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소련이 전쟁에 뭐 참전했다, 아니면 최소한 지원했다 북한군에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로 이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6.25 전쟁이 뭐 벌써 뭐 한 60년 훨씬 넘은 오래전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현대전, 이 아무리 C4I라고 불리는 G 통제 체계 등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이라는 거는 이 페이퍼 작전 계획처럼 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뜻하지 않은 우발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아무리 통신 뭐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수단이 발달했다고 해도 안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안 터지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아프간전 미국 특수부대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 그 인공위성에다가 뭐 온갖 통신 중계기 첨단 항공기 띄워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통신이 안 되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박격포의 경우는 지휘관 입장에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무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뭐 통신이 마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육성으로 야 쏴 그래가지고 지시해서 쓱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매단되는 그 무기이기 때문에 또 효용성이 있고 또 현대전은 대규모로 정규군이 붙는 전면전보다는 테러전, 대테러전, 또 시가전 뭐 이런 것들, 게릴라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박격포가 상당히 보병한테는 유용한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993년에 소말리아 내전 때 이제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을 보내게 되죠. 근데 대한민국은 전투병이 아니고 건설 공병대대가 상록수부대 때 파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군하고 함께 작전을 수행을 했는데 한국군은 이제 공병대니까 지원 무장이 81mm 박격포 중대 지원하기 정도만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반면 이탈리아군은 이제 한 개 대대 병력이고 뭐 망구스타 공격 헬기 이런 게 지원 가능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박격포를 가져가니까 이탈리아군이 이걸 왜 가져왔냐고 되게 비웃으면서 우리가 공격 헬기가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쓰겠냐고 뭐 걱정 말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소말리아 민병대가 기지를 습격을 하자 이탈리아군이 공격 헬기 지원 요청도 까먹고 한국군만 남겨놓고 대대 병력이 전원 대피해버립니다. 군인으로서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아니 대표랑 같이 대표해야지 이게 왜? 그러니까요. 연합을 했으면 같이 해야지 이거는. 근데 진짜 난리난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이때 바로 이제 박격포가 우리가 가져갔던 그 빛을 발하게 됐는데 사실은 소수의 특전사 경호부대를 제외하면 전부가 비전투원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박격포를 사용을 해서 놀랍게도 소말리아 민병대를 격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알토란 같은 화력이라는 말이 이제 증명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아무리 원래 전투할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개인 장비, 개인 확인은 다 가져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소말리아 민병대가 사람 잘못 보는 거죠 지금 딱 봐도.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93년도에 하여튼 소말리아 파병 관련해서 이거는 비전투병이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제 그런 건데 정말 박격포 가져가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비전투병이라고 뭐 산만 갖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81mm 박격포가 이것도 큰 역할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개발한 박격포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무기개발의 총본사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KM187
박격포탄이라고 불리는 1996년부터 배치가 된 박격포가 있죠. 예. 우리 전쌤 잘 아시지 않나요? 96년부터 배치됐다고요? 예. 저 97년에 제대했죠. 후방 전방 중심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 원래 이게 예, 좀 새로 좋은 거는 옷도 전방부터 가요. 네. 그리고 전방에 하여튼 뭐 다들 하여튼 저는 못 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구형 M29A1보다 이 중량을 가볍게 하고 네. 대신에 최대 사거리는 전에 게 4,737m였는데 6,300m로 1.4배가량 늘렸습니다. 상당히 늘렸고요. 지속 발사 속도도 25%가량, 25%가량 증가가 됐고 살상 능력도 1.36배가 이제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예,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일부에서는 실제로 이걸 군에서 써본 분들이 좀 뭐 이런저런 문제점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건 건의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 반영이 되겠죠? 네. 차기 81mm 박격포 개발 얘기가 그래서 있었어요. 그런 그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점, 애로사항, 예, 그리고 이 운영 장병들이 이제 피로도를 호소하니까 아무래도 우선은 과제 중에 하나가 가볍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량화 필요성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병력 줄어들면서 뭘 추진하냐면 보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걷는다는 의미잖아요. 예, 걷는 예, 병력, 예, 병력의 의미 보병이에요. 그러니까 걷는 게 기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이제 걷는 보병을 거의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갑차나 같은 소형 전술 차량에 태워서 움직이겠다는 게 이제 우리 육군의 기본 방향인데 당연히 그러면 81mm 박격포도 차에 태워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아니 산에 올라갈 경우는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헬기를 쏟아줄 것도 그렇죠. 아니고 차도 못 올라가니까 우리는 그 험한 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아래까지만 좀 실어다 주면 제 몸도 제 군장도 아래까지만 실어다 주면 저희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부대에서부터 가게 하는 것도 막 그게 진짜 이제 유사해요. 뭐 훈련 목적으로 그러는 건 모르는데 실전 상황에서는 괜히 쓸데없이 힘 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필요한데 딱 힘을 쓰게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그러면? 뭐 서구권하고 동구권하고 구격이 좀 다르고 제각각인 게 많은데요. 경박격포의 경우에는 미국과 프랑스는 이제 60mm급을 많이 쓰고 영국은 주로 51mm급 좀 작죠. 네. 러시아는 옛날에 50mm급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60mm 이하는 쓰질 않고요. 중국은 미제 60mm를 이제 복제해서 박격포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보다 재미있는 건 중박격포의 구경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소위 이제 서방 국가들이 대부분이 중박격포로 81mm 계속 얘기 나왔던 81mm 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구공산권 국가들은 82mm 박격포를 써요. 1mm 차이요? 1mm 차이죠. 그 차이도 없는데 그거. 왜냐하면은 옛날 이제 냉전 시대 이제 소련 중심으로 한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고 있었죠. 나토하고 이제 그 서로 경쟁이 됐던 이 서방 세계의 박격포 포탄을 노획해서 사용하자라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가 82mm 포가 되면 81mm 포를 넣어 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약간 뭐 문제가 있고 약간 부정확하긴 하지만 어쨌든 쏠 수는 있습니다. 나가긴 하겠죠. 뭐 그 침이 뭐 격발만 되면 나가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근데 반대로 서방 국가들에서 쓰는 81mm 포에다가 82mm 포탄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안 들어가니까. 예. 그렇죠. 뭐 침대에 뭐 다리를 늘리지 못해서 자르고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자를 어떻게 그렇죠. 굳어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뭐 하다가 뭐 큰일 나니까 예. 그런 목적으로 해서 1mm 큰 포를 쓴 거죠. 지금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그 보병 화력 지원의 그 최고봉으로 120mm 박격포를 또 많이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나중에 제 동기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 120mm 박격포 들어봤냐고 다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네. 네. 아주 재미난 얘기였습니다. 이거 오늘 진짜 숨가쁘게. 네. 저는 뭐 옛날 뭐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중박격포의 대세가 120mm라는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당분간은 좀 계속 활용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박격포 나름 고유의 그 필요성 용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격포탄도 이제 스마트화되고 있다. 진화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유도 장치가 달려서 다른 우리 전에 엑스칼리버니 유도포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박격포탄도 유도 장치가 달려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근접 전투에서 이런 정확도를 가진 포탄 쏠 수 있는 무기가 얼마나 있겠느냐를 따져봤을 때 이 박격포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활용도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105mm 그 차륜형 자주포도 도입을 할 예정이지만 그 105mm 차륜 자주포로 할 수 없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적절히 상호 보완 시키는 구조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면은 우리 군의 어떤 그 지상군의 화력이 상당히 좀 증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박격포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불발탄들이 발견이 된대요. 6.25 때 쓰던 것들이. 얼마 전에 3월에 서울 성동구 공사 현장에서 10발이 10발이나요? 10발이나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불발탄이라고 하지만 안전장치가 완전히 해제된 상태고 혹시라도 갖고 놀다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되고 위험하게 뭐 두들겨 본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경찰이나 군부대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현재도 뭐 실사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이게 진짜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경찰이나 군부대에 신고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살상무기입니다. 진짜 위험하니까요. 네,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본게임은 다들 아시는 거죠. 북방TV 앱을 통해서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